화려한 샹들리에가 서울 해군 장교 클럽의 연회장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지만 그곳을 채운 공기는 샴페인 냄새와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로 탁하게 물들어 있었다. 수많은 고위 장교들이 제복을 입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맥을 과시하는 동안 서지우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연회장 구석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으나 화려한 제복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지우의 외모는 거친 바다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전장보다는 대학 도서관이 더 어울릴 법한 청초한 인상이었고 누구도 그녀를 대한민국 최연소 UDT 제독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녀린 손목은 무거운 전술 장비보다는 펜을 쥐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근육은 수년간의 지옥 훈련으로 단련된 강철과도 같았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쥔 채 무심한 표정으로 홀 중앙을 응시하며 자신을 둘러싼 허세 가득한 대화들을 조용히 분석하고 있었다. 연회장의 중심에는 박민석 대령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거만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이 파티가 자신을 위한 대관식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 그의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은 그의 경력을 증명하는 듯 했으나 지우의 눈에는 그것들이 전장에서의 공운이 아니라 정치적 야합과 비리로 얼룩진 더러운 훈장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박 대령은 손에 든 술잔이 비어가자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그의 눈빛에는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박민석의 시선이 우연히 근처에 서 있던 서지우에게 머물렀을 때 그는 그녀를 파티를 돕기 위해 고용된 임시 직원 정도로 착각하고는 거칠게 손짓했다. 이봐 거기 아가씨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술 좀 따라봐.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주변의 장교들은 낄낄거리며 지우의 반응을 구경거리로 삼으려는 듯 시선을 집중했다. 그것은 명백한 무례였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짓밟는 행동이었지만 박민석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서지우는 잠시 침묵하며 박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일렁였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즉시 움직이지 않자 박민석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요즘 애들은 빠져가지고 대령이 말하면 얼른 움직여야 할 것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주변의 아부꾼들은 그의 호통에 맞춰 비굴한 웃음을 흘렸고 지우는 이 순간이 박민석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박민석의 테이블로 다가갔고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의 팔을 꺾어버리고 관절을 분리할 수 있는 수십 가지 방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충동적인 복수보다는 더 크고 확실한 파멸을 선사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잠시 접어두기로 결정했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고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한 위압감을 느끼게 만들 정도였다. 지우가 박민석의 잔에 호박색 위스키를 따르는 동안 박민석은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어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렇게 예쁜 손으로 술을 따라야 술맛이 나지. 안 그래? 그는 지우의 손등을 슬쩍 스치며 성희롱에 가까운 농담을 던졌고 주변의 부하들은 그 저질스러운 농담에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맞췄다. 지우는 찰나의 순간 손을 멈칫했지만 곧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따르고는 병을 내려놓았다. 술을 한 모금 들이킨 박민석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승진과 다가올 취임식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다. 다음 주에 새로 오는 놈이 누구든 간에 내 손바닥 아니야. UDT니 뭐니 해도 결국 이 바닥 생리를 모르면 핫바지나 다름없지. 그는 새로 부임할 제독이 바로 눈앞에서 자신에게 술을 따랐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무덤을
파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모든 단어, 그리고 그의 동조하는 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겨 넣었다. 서지우는 박민석 주변에 모여 있는 인물들이 군수업체 관계자들과 정복과 장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카르텔의 윤곽을 파악했다. 그들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 모의하고 있었고, 박민석은 그 연결고리의 핵심이자 가장 부패한 고리임이 분명했다. 그녀가 오늘 이 자리에 잠입한 목적은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바로 이 썩은 뿌리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었기에 오늘의 수모는 값진 정보료였다. 맛있게 드시죠. 대령님. 지우는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입가에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상냥함이 아니라 포식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짓는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박민석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아마 이 술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마시는 술이 될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지만 이미 취기가 오른 박민석은 그 경고의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박민석은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싱거운 여자 같으니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그는 다시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권력의 단맛에 취해 건배를 제의했고 그의 웃음소리는 연회장의 소음 속에 묻혀 흩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고 째깍거리는 시계추는 파멸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만 모르고 있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서지우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폐 속에 남아있던 역겨운 향수 냄새와 위스키의 잔향을 씻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유순한 모습에서 순식간에 날카롭고 냉철한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변했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어둠 속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차에 올라탄 지우는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통신 단말기를 꺼내 짧고 간결하게 명령을 내렸다. 타겟 확인 완료. 박민석 대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청과 계좌 추적을 지금 즉시 시작해 수화기 너머에서 알겠습니다. 제동님이라는 절도 있는 대답이 들려오자 그녀는 100미러로 멀어지는 연회장을 바라보며 차갑게 읊조렸다. 다음 주 취임식에서 그 술잔의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서울 외곽의 인적 드문 폐공장 지하 깊숙한 곳에는 일반적인 지도에는 절대 표시되지 않는 UDT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비밀 벙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지우가 낡은 화물용 승강기에서 내려 홍채 인식 보안 시스템 앞에 서자 육중한 강철문이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열렸고 차갑고 건조한 금속성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화려하고 불편했던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는 이미 벗어던진 지 오래였고 그녀는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전술 셔츠와 짙은 회색 카고 바지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이곳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도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없는 오직 냉철한 이성과 수많은 데이터만이 지배하는 그녀의 진짜 전장이었다. 벙커 중앙의 상황실에는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가 푸른 빛을 내뿜으며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고 그 앞에는 지우가 가장 신뢰하는 부관인 강진혁 소령이 빠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상황실로 들어서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지만 지우는 가벼운 손짓으로 그를 제지하며 곧장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처럼 매서웠으며 강소령은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녀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강소령은 지우의 지시에 따라 미리 수집해둔 박민석 대령의 공식 복무 기록과
개인 신상 정보를 메인 스크린 중앙에 띄웠다. 겉으로 보기에 박민석의 기록은 화려한 표창과 성공적인 작전 수행 내역으로 가득 차 있어 흠잡을 데 없는 대한민국 모범 군인의 표상처럼 보였다. 수많은 언론 인터뷰 기사와 군 홍보 자료들은 그를 바다의 수호신이라 칭송하고 있었지만 지우는 그 행간에 숨겨진 부조화와 조작된 보고서의 미세한 흔적들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했다. 보고서의 3페이지를 확대해봐. 특히 2년 전 군수 지원 기록과 작전 일지를 대조해 지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명령의 강소령은 즉시 해당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고 2개의 문서를 겹쳐 시각화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문서였지만 훈련용 탄약 소모량과 장비 파손 보고서의 수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점이 지우의 예리한 눈에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주기적이고 치밀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수량을 조작하여 잉여 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소령은 지우가 지적한 부분을 정밀 분석하여 물자 이동 현황 그래프를 3D로 시각화했고 최근 6개월간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특수 장비의 재고량이 실제 창고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고했다. 서류상으로는 훈련 도중 파손되어 폐기 처분된 것으로 기록된 고성능 야간 투시경과 수중 침투용 소형 추진기들이 실제로는 폐기장이 아닌 제3의 장소로 빼돌려진 정황이 데이터의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이것은 국가의 예산으로 구매한 최첨단 장비들이 박민석의 개인 금고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우는 빼돌려진 장비들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강소령에게 정보사령부의 보안 서버를 우회하여 관세청의 통관 기록과 대조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강소령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다중 방화벽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동안 지우는 초조함 대신 냉정을 유지하며 모니터 구석구석을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터 화면에는 유령 회사 명의로 위장된 컨테이너 선적 기록이 팝업창처럼 떴는데 그 목적지는 분쟁 지역이거나 해적들이 출몰하는 우범 해역의 항구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고 지우의 표정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갔다. 박민석은 UDT 대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장비들을 적이 될 수도 있는 자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었으며 그 대가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지우는 아까 연회장에서 박민석이 자신에게 술을 따르라고 명령하며 거만하게 웃던 그 역겨운 얼굴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가 보였던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이러한 검은 돈과 부패한 네트워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금 추적 결과 박민석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들의 계좌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소령이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국제 금융망의 감시를 피해 자금의 흐름을 쫓을 때마다 검은 돈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민석은 심지어 부상당한 대원들을 위한 복지 기금까지 손을 대어 자신의 도박 빚을 갚거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탕진하고 있었으며 그 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화면 속의 증거들을 바라보는 지우의 입가에는 싸늘한 비소가 걸렸고 그녀는 박민석이 제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는 범죄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가 자신에게 던졌던 성희롱적인 농담과 모욕은 지우 개인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이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며 반드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단순히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박민석 같은 교활한 인물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섰다. 그는 꼬리 자르기에 능숙한 인물이었기에 만약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지우는 박민석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그가 빠져나갈 틈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물리적 증거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지우는 강소령에게 박민석이 주로 이용하는 대포폰과 암호화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감청하여 다음 거래 일정을 알아내라고 명령했다. 벙커의 고성능 감청 장비들이 가동되면서 수많은 전파 신호 속에서 박민석의 음성 패턴을 걸러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운 좋게도 그들은 다가오는 폭풍우가 예보된 날 밤 부산항의 통제구역 내외진 부두에서 대규모 밀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가로채는 데 성공했다. 그 거래는 박민석이 취임식 전에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을 하려는 계획임이 분명했다. 서지우는 즉시 비상 호출 버튼을 눌러 그녀가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킨 정의 그림자 부대원들을 소집했다. 이들은 공식적인 지휘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들로 오직 지우의 명령에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최정의 인간 병기들이었다. 잠시 후 무장한 대원들이 하나둘씩 작전실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눈빛은 곧 시작될 사냥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지우는 홀로그램 지도 위에 작전 구역인 부산항 제사부두를 붉은색으로 표시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적의 단순한 섬멸이 아니라 박민석과 거래 조직의 현장 범죄 증거를 영상으로 확보하고 밀수품을 압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우는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가 증거를 확보한 뒤 바람처럼 사라져야 한다. 적에게 우리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모습을 기록해야 한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박민석이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승리의 기분에 도취되어 취임식장까지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그녀가 설계한 복수의 큰 그림이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실패할 경우 서지우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아직 정식 취임 전인 그녀가 지휘권도 없이 독자적으로 상관인 대령을 상대로 비밀 작전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하극상과 직권 남용으로 군사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우는 두려움 대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자신의 팀원들을 바라보았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꺼이 벼랑 끝을 걷기로 마음먹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대원들은 신속하게 검은색 작전복과 첨단 장비를 착용하고 벙커와 연결된 지하 헬기장으로 이동했다. 지우 역시 방탄조끼를 조여매며 허리춤에 권총과 전술 단검을 장착했고 머리카락을 단단히 묶어 올렸다. 거대한 수송 헬기의 로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어둠 속으로 날아오르는 기체 아래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점처럼 멀어져 갔다. 다가올 폭풍우와 함께 바다 위에서 펼쳐질 그들과의 위험한 조우를 예고하듯 밤하늘에는 번개가 번쩍이며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헬기 내부의 붉은 조명 아래서 지우는 태블릿 PC를 통해 다시 한번 박민석의 사진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서 거만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 위로 빗방울 같은 노이즈가 스쳐 지나갔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한 부패 군인을 잡는 것을 넘어 그녀가 앞으로 이끌어갈 UDT라는 조직의 정체성과 가치를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대였다. 지우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차가운 기체 벽에 머리를 기대었고 눈을 감은 채 다가올 결전의 순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부산항에 접근할수록 기체는 강한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창밖으로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종석에서
작전 지역 5분 전이라는 무전이 들려오자 지우는 눈을 뜨고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하강 준비를 마쳤고 헬기의 뒷문이 열리자 들이치는 폭우와 함께 바다에 짠 내음이 훅 끼쳐 들어왔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마쳤다. 부산항 제사부두의 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와 거칠게 포효하는 파도 소리로 가득 차 있어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지우와 그녀의 팀원들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바다에서 솟아올라 젖은 부두 위로 잠입했다. 그들의 검은색 잠수복은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지만 그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고 발소리조차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지우는 수신호로 대원들을 산계시켰고 그들은 사전에 파악해둔 컨테이너 박스들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목표 지점인 3번 창고를 향해 빠르게 이동했다. 창고 주변에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야는 쏟아지는 폭우와 짙은 해무로 인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지우는 컨테이너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열화상 망원경으로 적들의 배치와 동선을 면밀히 파악했다. 용병들은 대부분 전직 군인 출신으로 보였으나 긴장감이 풀려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나누는 등 규율이 해이해진 상태였다. 그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선두에 선 포인트맨에게 진입 신호를 보냈고 팀은 그림자처럼 적들의 등 뒤로 접근해 나갔다. 창고의 녹슨 철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통해 내부의 상황이 지우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박민석 대령이 비옷을 입은 채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무기밀매 조직의 리더로 보이는 외국인 남자가 서 있었다. 바닥에는 UDT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나무 상자 수십 개가 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최신형 소총과 고성능 폭발물이 들어있음이 분명했다. 지우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신의 헬멧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를 작동시켜 현장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강진혁 소령과 다른 대원들은 창고 지붕과 환기구 쪽에 자리를 잡고 내부를 향해 고성능 마이크와 감시 장비를 설치했다. 박민석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수신기를 통해 지우의 이어피스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물건은 확실해. 이번 거래만 성공하면 당분간 우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박민석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에게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모든 대화와 장면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부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고 박민석의 파멸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그때 창고 외곽을 순찰하던 용병 한 명이 지우가 매복해 있는 컨테이너 쪽으로 불쑥 다가왔다. 그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다가왔고 지우는 숨을 멈춘 채 근육을 긴장시켰다. 놈이 코너를 도는 순간 지우는 번개 같은 속도로 튀어나가 상대의 입을 틀어막고 동시에 경동맥을 강하게 압박했다. 용병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허공에 발버둥 치다가 이내 축 늘어졌고 지우는 그를 조용히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 빗물 고인 바닥에 눕혔다. 지우는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박민석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작은 흔적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제압한 용병의 무전기를 꺼내 주파수를 조작한 뒤 고의적으로 잡음 신호를 송출하여 창고 내부의 통신망을 교란시켰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무전기가 먹통이 되자 창고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박민석은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적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장이자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박민석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에게
밖을 확인하라고 명령했지만 밖에는 오직 빗소리와 천둥 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는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끼며 거래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창고 지붕의 천창을 통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조준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방아쇠를 당겨 그를 처단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 총을 거두고 철수 명령을 내렸다. 철수 과정은 침투할 때보다 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지우는 의도적으로 창고문 근처에 빈 탄피 하나를 떨어뜨려 놓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탄피가 아니라 특수부대에서만 사용하는 표식이 새겨진 탄피로 박민석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 뻔했다. 팀원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항구의 외곽으로 빠져나갔고 그들의 뒤에는 혼란에 빠진 적들의 고함 소리만이 남겨졌다. 안전지대인 보트에 도착한 지우는 헬멧을 벗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확보한 증거는 박민석을 군사재판에 세우기에 충분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멀리 보이는 부두에서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박민석의 일당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허둥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림자를 놓친 뒤였다. 지우는 흔들리는 보트 위에서 멀어지는 부산항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오늘 밤은 편히 자두는 게 좋을 거야. 박민석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으니까. 그녀의 말은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보트가 속력을 높여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자 부산항의 불빛은 점점 작아져 하나의 점이 되어버렸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화려한 취임식장에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일뿐이었다. 부산항에서의 작전이 끝난 후 박민석 대령의 집무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술병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창고에서 발견된 특수부대 전용 탄피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혈안이 된 눈으로 그것을 노려보며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 탄피는 일반적인 밀수꾼이나 깡패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UDT 내부에서도 최정예 요원들에게만 지급되는 특수 제작품이라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박민석은 자신의 완벽했던 왕국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직감했고 그 균열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정체불명의 적에 대한 공포가 그의 뇌를 잠식해 들어갔다. 그는 부하들을 집무실로 호출하여 가혹하게 질책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비명처럼 들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너희들이 경계를 그따위로 하니까 쥐새끼가 들어온 것 아니냐며 그는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의 불안감을 폭력으로 해소하려 들었다. 부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상관에 대한 존경심 대신 경멸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박민석은 자신이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더 권위적이고 잔혹하게 행동하며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다. 서지우는 기지의 상황실에서 해킹된 보안 카메라를 통해 박민석이 자멸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차가운 커피를 들이켰다. 화면 속의 박민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의미 없는 서류들을 찢어발기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지우는 강진혁 소령에게 지시하여 박민석의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미세한 글리치 현상을 일으키도록 조작했다. 화면이 깜빡이거나 파일이 제멋대로 이동하는 등의 기이한 현상들은 박민석의 편집증을 더욱 부채질했고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혀갔다.
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후 세력인 군수업체 로비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알 수 없는 잡음과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지우가 통신망을 교란하여 그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인데 박민석은 이를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는 신호로 오해했다. 그는 로비스트가 자신을 꼬리 자르기 위해 손을 쓴 것이라고 착각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자신과 숨겨둔 비자금뿐이라고 생각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자 그의 사고회로는 걷잡을 수 없이 꼬여만 갔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우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보사령부 내부망에 국방부 특별감사팀이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려보냈다. 물론 이 정보는 매우 교묘하게 조작되어 박민석처럼 의심 많은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유포되었다. 박민석은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는 자신을 노리는 적이 지난번 연회장에서 만난 젊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정치적 라이벌들이라고 확신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분노를 불태우기 시작했다. 박민석은 즉시 비밀 금고에 보관된 이중 장부를 꺼내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고 이는 지우가 의도한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 장부에는 그동안 그가 저지른 모든 횡령과 밀수 그리고 뇌물수수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확실한 티켓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장부를 옮기기 위해 자신의 가장 충직하고 잔인한 해결사들을 호출했고 검은색 벤을 준비시켰다. 지우의 팀은 이미 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그림자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석의 관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는 내부 목격자들을 제거하려는 끔찍한 계획으로 이어졌다. 그는 과거 자신의 비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젊은 보급관이 감사팀에게 정보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그를 납치하여 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은폐를 넘어선 살인교사였고 박민석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지우는 감청된 통신을 통해 이 끔찍한 명령을 듣고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강소령은 즉시 타겟이 된 보급관의 위치를 추적하여 그가 현재 관사에서 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구조팀을 편성했다. 지우는 박민석이 장부를 옮기는 현장을 덮치는 동시에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시간은 촉박했고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지만 지우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돌아갔다. 그녀는 두 개의 팀으로 병력을 나누어 하나는 박민석의 이동 경로에 매복하고 다른 하나는 보급관을 구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박민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지만 술기운이 오를수록 공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장전된 권총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누구라도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렸지만 그 내면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지우는 작전 개시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며 모니터 화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박민석의 차량 행렬을 주시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검은 차량들은 마치 장례 행렬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그 목적지는 인적이 드문 야산의 개인 별장이었다.
박민석은 그곳이 자신만의 안전한 요새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곳은 지우가 미리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무전기를 들고 작전 팀장에게 침착한 목소리로 신호를 보냈다. 놈이 안심하고 쥐구멍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라. 사냥감은 독이 잔뜩 올라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박민석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미행이 붙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기사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재촉했다. 그는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 하나하나에도 화들짝 놀라며 과민 반응을 보였고 옆에 앉은 경호원조차 그의 눈치를 살피느라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박민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장부를 숨기고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음 주 취임식에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지만 현실은 그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지우는 보급관 구출팀으로부터 현장에 도착하여 진입을 시도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잠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박민석이 보낸 해결사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살인 병기들이었기에 조금만 지체해도 참극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통해 적들의 열감지 신호가 보급관의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제압 명령을 내렸다. 화면 속에서 섬광탄이 터지고 총격전이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지만 지우는 팀원들의 실력을 믿고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박민석의 차량이 마침내 별장에 도착하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장부가 든 가방을 끌어안고 차에서 내렸다. 별장은 숲속에 고립되어 있어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주변의 숲속에는 이미 지우의 그림자 부대원들이 매복해 있었다. 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손전등에 의지해 지하 금고실로 향했고 그의 발소리는 텅 빈 복도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지우는 박민석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작전의 다음 단계인 심리적 압박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별장의 전기가 갑자기 차단되고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하자 박민석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발소리와 기계적인 소음들은 그의 신경을 갉아먹었고 그는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나와, 당장 나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쥐새끼 같은 놈들아.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릴 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은 다음 날 아침까지 박민석을 극한의 공포 속에서 말라 죽게 만들기 위한 지우의 철저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를 당장 체포하는 대신 그가 스스로 무너져 내려 자신의 입으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숲속의 별장은 고립된 섬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한 인간의 영혼이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서지우는 모니터를 끄고 잠시 눈을 감으며 다가올 새벽과 함께 찾아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서울 시내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또 다른 긴박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박민석 대령이 보낸 해결사들은 군용 나이프와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으로 무장하고 그의 비리를 증언할 핵심 증인인 김중희의 현관문 앞까지 당도해 있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솜씨로 도어락을 해체하고 그림자처럼 내부로 진입했는데 그 움직임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김중희는 거실 소파 뒤에 몸을 웅크린 채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해결사들이 김중희의 숨통을 끊으려는 찰나 베란다 창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서지우가 미리 배치해둔 UDT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강화하여 진입한 것이었는데 그들의 등장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압도적이었다. 섬광탄이 터지며 강력한 백색 섬광과 폭음이 실내를 가득 채웠고 해결사들은 시야와 청각을 동시에 잃고 비틀거렸다. 요원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적들의 관절을 가격하고 무장을 해제시켰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요원들의 팀워크는 완벽했고 단 한 번의 헛손질도 없이 상황을 제압해 나갔다. 김중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를 구해준 요원 중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서지우 제독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김중희의 귀에 들려왔다. 그제야 김중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손을 잡았고 박민석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언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박민석 대령이 숨어있는 숲속의 별장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서지우는 직접 별장 내부로 침투하기 위해 숲의 어둠을 틈타 건물 외벽에 접근했고 그녀의 손에는 특수 제작된 잠금 해제 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박민석이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박민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는 이중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별장 내부는 정전으로 인해 암흑천지였지만 지우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대나처럼 환하게 사물을 식별하며 이동했다. 그녀는 복도에 설치된 적외선 센서와 동작 감지기를 유연한 몸놀림으로 피해가며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지하 금고실을 향해 나아갔다. 박민석의 거친 숨소리와 중얼거리는 소리가 벽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것은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지우는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금고실 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는데 박민석이 고용한 사설 경비병력 중 최정예로 불리는 팀 블랙이 별장 외곽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박민석의 마지막 호출을 받고 달려온 용병들로 일반적인 군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우의 이어피스로 강소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적의 증원군이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가 떨어졌다. 지우는 즉시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이제는 은밀한 침투가 아니라 속도와 무력을 앞세운 정면 돌파가 불가피해졌다. 별장의 현관문이 부서지며 중무장한 용병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지우의 인기척을 감지하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총알이 벽을 뚫고 쏟아지는 가운데 지우는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었고 침착하게 응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총구 섬광은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오래 버티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지우는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하고 우회로를 찾아 이동했다. 지우는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질주하며 마주치는 용병들을 근접 격투술인 크라브마가로 제압했는데 그녀의 타격은 묵직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적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고 명치를 가격하여 숨통을 끊어놓는 등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길을 뚫었다. 한 용병이 거대한 단검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지우는 가볍게 공격을 피한 뒤 그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침내 지하 금고실 입구에 도달한 지우는 문을 가로막고 있는 박민석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는 공포에 질려 눈이 뒤집힌 상태로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오지마, 오면 쏜다. 다 죽여버릴 거야.
박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제대로 조준조차 하지 못했다. 지우는 그를 비웃듯 천천히 헬멧을 벗었고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박민석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뒷걸음질 쳤다. 너는 그때 연 회장의 술 따르던 년. 그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지우는 대답 대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박민석의 손목을 천에 권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그의 복부에 강력한 니킥을 꽂아 넣었다. 억소리와 함께 박민석이 바닥에 쓰러지자 지우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열려있는 금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박민석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검은색 가죽 장부가 놓여 있었고 지우는 그것을 집어들어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횡령 내역과 뇌물 수수 명단은 박민석뿐만 아니라 해군 수뇌부의 부패한 고리까지 모두 밝혀낼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하지만 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잔인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는데 그것은 바로 진본 장부를 가져가고 그 자리에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장부를 놓아두는 것이었다. 가짜 장부의 겉표지는 진본과 똑같았지만 그 내용은 박민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작된 가짜 데이터들로 채워져 있었다. 지우는 박민석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작업을 마쳤고 그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장부를 지켜냈다고 착각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이것은 취임식장에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잔인한 배려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지우는 목표를 달성했기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박민석을 뒤로하고 비밀 통로를 통해 별장을 빠져나왔고 대기하고 있던 팀원들과 합류했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동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새벽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 숲을 감싸고 있었다. 지우는 품 안에 있는 장부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비장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석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고 자신이 차가운 금고실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금고 안을 확인했고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장부를 발견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지켜냈어. 놈들이 실패한 거야. 내가 이겼어. 그는 자신이 기절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오직 눈앞의 결과만을 맹신했다. 그는 간밤의 소동이 자신의 완벽한 방어 덕분에 막아낸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박민석은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밤새 느꼈던 공포는 어느새 오만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수습하고 취임식 준비를 서두르라고 명령했는데 목소리에는 다시금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제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쥐고 있는 장부가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있었다. 한편 UDT 비밀 벙커로 돌아온 서지우와 팀원들은 확보한 증거물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다가올 취임식 작전, 즉 오퍼레이션 저지먼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중희의 진술 영상과 박민석의 육성 파일, 그리고 이중 장부의 원본 데이터는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하나의 완벽한 퍼즐로 완성되고 있었다. 강소령은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며 지우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박민석의 사진과 함께 그의 죄목들이 붉은 글씨로 나열되어 있었다. 지우는 라커룸으로 이동하여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하얀색 정복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다림질하기 시작했다. 정복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해군 제독을 상징하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그녀가 전장에서 흘린 피와 땀의 대가인 훈장들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고 모자를 눌렀으며 결의를 다졌다. 이제 그림자 속에서 나와 빛 아래서 심판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벙커의 대형 시계는 취임식 시작까지 이 시간이 남았음을 알리고 있었다. 팀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의 격려를 보냈고 지우는 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썩은 뿌리를 도려내어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한 성전이었다. 지우는 헬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뒤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취임식이 열릴 해군 본부대 강당은 이미 수많은 귀빈들과 고위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꽃장식과 팡파르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박민석은 가장 앞줄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자신이 곧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았다. 그는 간밤의 악몽을 잊은 채 다가올 권력의 맛을 상상하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고요함처럼 파멸은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본부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고위 장교들과 정계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천장 높은 곳에 매달린 대형 태극기와 해군기가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강당 전면의 단상은 화려한 꽃장식과 금빛 휘장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흐르는 동안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코 오늘 취임하는 신임 UDT 제독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그들은 전설적인 공로를 세웠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베일에 쌓인 신임 지휘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단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무대, 바로 앞줄 VIP석에는 박민석 대령이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거만한 자세로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는 지난밤의 공포와 혼란을 완벽하게 잊은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주변의 장성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의 품 안쪽 주머니에는 어젯밤 별장 금고에서 목숨 걸고 지켜냈다고 믿는 가짜 이중 장부의 복사본이 들어있어 그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대처로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며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승진과 영광뿐이라는 달콤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박민석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 대령에게 귓속말을 하며 킬킬거렸는데 그 내용은 주로 자신의 무용담이나 신임 제독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이었다. 듣자 하니 이번에 오는 양반이 나랑 동양이라던데 내 줄을 잘 섰으니 자네도 콩고물 좀 떨어질 걸세. 그는 아직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관을 자신의 인맥 아래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으스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기세등등한 태도에 겉으로는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그의 오만함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박민석은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마치 자신을 위해 비추고 있는 것만 같은 환상에 젖어 있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례를 울리며 행사의 시작을 알리자 소란스럽던 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신임 사령관 서지우 제독님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기립했다. 박민석은 서지우라는 낯선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여자가 아닌 남자 이름일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 지으며 무대 쪽을 바라보았다.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팡파르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무대 중앙에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며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쏟아지는 조명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박민석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젊은 여성이었다.
눈부시게 하얀 해군 제독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서지우는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는데 그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달려 있었고 왼쪽 가슴에는 그녀가 전장에서 겪은 수많은 죽음과 승리를 증명하는 훈장들이 빼곡하게 달려 있었다. 강당 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강렬한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박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지우를 바라보았고 그의 동공은 지진이 일어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는 저 여자는 분명 일주일 전 장교 클럽에서 자신에게 술을 따르던 그 얌전한 아가씨가 틀림없었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박민석의 머릿속에서는 지난밤의 사건들과 연회장에서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이 일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호랑이를 고양이라고 비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서지우는 단상 중앙에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올린 뒤 천천히 몸을 돌려 참석자들을 향해 섰다. 그녀의 시선은 강당을 한 번 훑은 뒤 정확하게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박민석에게 꽂혔고 그 순간 박민석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지우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한 조소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여유였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 무거운 침묵은 박민석의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밧줄과도 같았다. 존경하는 해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단 있게 강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순히 축하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부에 퍼져 있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통상적인 취임사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기에 청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출구를 찾았지만 이미 건장한 헌병들이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었다. 지우는 연설을 이어가며 지난 수년간 UDT 내부에서 자행된 조직적인 방산 비리와 횡령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전우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예산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고 군인의 명예를 더러운 돈과 맞바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박민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눌렀고 단상 뒤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에는 박민석이 부산항 창고에서 밀거래를 하는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스크린 속에서 박민석은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돈다발을 세거나 부하들에게 육설을 퍼붓고 있었고 그 모습은 고화질 영상과 선명한 음질로 생중계되었다. 강당 안은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고 사람들은 일제히 박민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박민석이 김중희를 청부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육성 녹음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소리쳤지만 마이크가 꺼진 그의 목소리는 군중의 야유 속에 묻혀버렸다. 박민석 대령,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조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지우의 냉철한 일갈과 함께 화면은 박민석의 이중장부 내용으로 전환되었다. 횡령한 자금의 흐름과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그가 로비스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낱낱이 공개되자 박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품속에 있는 가짜 장부를 꽉 움켜쥐었지만
화면에 나온 데이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정확한 진짜 원본 데이터였다. 지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천천히 박민석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홍해처럼 갈라지는 인파 속을 뚫고 지우가 박민석의 코앞에 섰을 때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지우는 박민석을 내려다보며 일주일 전 연회장에서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어 나직하게 말했다. 지난주에 제게 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대령님. 박민석이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지우는 허리를 굽혀 그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그때 당신이 주문하신 술 대신 제가 준비한 이 진실의 쓴 잔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어린 여자 상관이 주는 취임 선물입니다. 그녀의 말은 박민석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고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경력과 권위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정타였다. 박민석은 모욕감과 공포에 질려 괴성을 질렀지만 지우는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였다. 지우의 신호에 맞춰 대기하고 있던 국방부 특별수사팀과 헌병들이 들이닥쳐 박민석을 거칠게 제압했다. 그들은 박민석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고 저항하는 그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박민석은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라고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뜯어내 버렸다. 찢겨나간 계급장은 바닥에 뒹굴었고 그것은 박민석의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났음을 상징하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박민석뿐만 아니라 연회장에서 그와 함께 동조했던 부패 장교들과 군수업체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줄줄이 체포되었다.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비리 척결의 장으로 변했고 끌려가는 자들의 비명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성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직한 군인들과 참석자들은 이 광경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서지우는 단상 위에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박민석이 질질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지우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지만 지우는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십시오. 그녀의 마지막 선고는 박민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절망적인 울부짖음을 남긴 채 행사장 밖으로 사라졌다. 강당 안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거대한 함성이 되어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우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청중들을 향해 결의의 찬 눈빛을 보냈다. 오늘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것은 더 강하고 깨끗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바다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더 이상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호소였고 장병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매료되어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지우가 퇴장하는 길 양옆으로는 수많은 부하들이 도열하여 그녀에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단순히 계급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고 지우는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에서 뜨거운 전우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담내로 절도 있는 경례를 하며 당당하게 강당을 걸어 나갔고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듬직해 보였다. 행사장 밖으로 나오자 맑게 갠 파란 하늘이 그녀를 반기고 있었고 지난밤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상쾌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워 넣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썩은 뿌리는 뽑혔고 새로운 싹이 틔울 준비가 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 곁으로 강진혁 소령이 다가와 작전 성공을 축하하며 격려를 했고 지우는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화답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박민석은 제거되었지만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적들은 많았고 바다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지우는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운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정히 했고 다가올 새로운 임무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취임식장에서의 충격적인 체포작전이 끝난 후 해군 본부와 UDT 사령부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고요하면서도 긴박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다. 서지우 제독은 취임 축하연을 여는 대신 즉시 사령관 집무실로 이동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무실 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은 박민석 대령과 연루된 모든 비리 장교들의 명단과 그들의 범죄 사실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한 이성으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조직을 수술해 나갔고 그녀의 서명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의 옷이 벗겨졌다. 박민석 대령이 수감된 국방부 헌병대 구치소의 독방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화려한 호텔 연회장과는 정반대의 차갑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얼굴로 좁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 누렸던 권력과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철문 밖에서 들려오는 간수들의 발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거만한 지휘관이 아니라 겁에 질린 죄수에 불과했다. 그는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곱씹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서지우가 건넨 차가운 술잔의 기억만이 악몽처럼 반복 재생될 뿐이었다.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자 박민석은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동원하려 들었으나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조사실 테이블 위에 그가 별장 금고에서 필사적으로 지켰다고 믿었던 가짜 장부 대신 서지우가 확보한 진짜 이중장부와 부산항에서의 밀거래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영상 속에서 자신의 입으로 뱉은 추악한 말들이 조사실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박민석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자신의 모든 변명이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수사관들은 그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더 이상의 자비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민석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파멸에 그치지 않고 그와 결탁하여 군을 좀먹던 방산비리, 카르텔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었다. 서지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찰과 헌병대는 군수 업체와 로비스트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엮여나오는 비리의 실체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뉴스는 연일 서지우 제독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부패한 군을 개혁할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우는 언론의 찬사에 일일 비하지 않고 오직 흔들리는 부대원들의 마음을 다잡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에만 집중했다. 지우는 사령관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대원들과 함께 땀 흘리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훈련장에 나와 대원들과 함께 구보를 하고 사격 훈련에 참가하여 녹슬지 않은 실력을 증명해 보였다. 처음에는 젊은 여성 사령관을 어려워하고 의구심을 품었던 베테랑 부사관들도 그녀의 압도적인 전술 능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석이 횡령했던 복지기금을 모두 환수하여 대원들의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특히 박민석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김중희는 지우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부대 내의 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준 멘토라고 생각하며 충성을 다했다. 김중희의 증언 덕분에 박민석은 살인교사 미수 혐의까지 추가되어 군사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박민석은 오열하며 재판장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의는 지연되었을지언정 결코 잊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서지우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여 UDT 전사자 위령탑을 찾았다. 그녀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헌화하고 묵념을 올리며 자신보다 먼저 떠난 선배들과 동료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장부나 예산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해군의 명예와 자존심이었다. 지우는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며 앞으로 어떤 유혹과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위령탑을 내려온 지우는 강진혁 소령과 함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대 뒷산의 언덕에 올랐다.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어 바다는 마치 불타는 것처럼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소령은 지우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제동님 덕분에 이제야 비로소 부대다운 부대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지우는 커피를 받아들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대답했다. 썩은 뿌리는 뽑았지만 그 자리에 튼튼한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지우는 문득 박민석이 자신에게 던졌던 술 좀 따라보라는 말을 떠올리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 한마디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그를 집어삼켰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손에 든 커피캔을 들어 올리며 허공에 대고 건배를 제의하듯 중얼거렸다. 나는 술 대신 승리를 따르고 부패한 자들에게는 파멸을 따를 것이다. 그것이 내가 입은 제복의 무게이자 나의 방식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대원들의 행렬과 마주쳤다. 진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힘차게 군가를 부르며 걸어오는 젊은 대원들의 눈빛은 예전의 패배감에 젖어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지우를 발견하자마자 우렁찬 목소리로 필승구호를 외치며 경례를 올렸고 그 목소리에는 사령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우 역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거수경례로 답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진짜 군대의 모습이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박민석의 찢어진 계급장과 그가 남긴 낡은 만년필을 서랍 깊숙한 곳에 봉인했다. 그것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권력의 취해 본분을 망각하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삼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를 응시했는데 등대 불빛이 주기적으로 깜빡이며 칠흑 같은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저 등대처럼 어두운 바다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차올랐다. 몇 달 후 서지우가 지휘하는 UDT 부대는 국제연합훈련에서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최정예 특수부대로서의 위상을 되찾았다. 언론과 국민들은
그들을 바다의 수호신이라 칭송했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서지우의 나이나 성별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녀는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결과로 모든 의심을 잠재웠으며 무엇보다 도덕적인 리더십으로 부하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박민석이라는 이름은 이제 수치스러운 과거의 한 페이지로만 남게 되었고 UDT의 역사는 서지우라는 이름과 함께 새롭게 쓰이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서지우가 최신형 구축함의 함교에 서서 추락 명령을 내리는 모습으로 장식되었다. 거대한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얀 물살을 가르며 군함이 대양을 향해 나아가자 지우는 모자를 눌렀으며 전방을 주시했다. 바다는 언제나처럼 거칠고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 파도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녀의 등 뒤에는 지켜야 할 조국이 있었다. 박민석이 던졌던 그 오만한 한마디는 역설적이게도 서지우라는 영웅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주문이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술 대신 잊을 수 없는 패배를 안겨주었고 자신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을 채웠다. 구축함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으로 전설적인 여성 제독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녀가 바다 위에 남긴 항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바다 위로 솟아오르며 그녀의 하얀 정복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찬란한 서막이었다.